1973년 여름 한국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가족 3명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든 남편과 어린 두 자녀가 누군가의 손에 차례로 희생되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내는 건너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안에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곧 아내와 그녀의 연인을 향했고 한 청년은 자백했다가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증거 없는 자백과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1973년 여름 한국 서부의 한 도시 변두리에는 낡은 담장들이 이어진 주택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놓인 이 골목에는 밤이면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고 주민들은 대부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밤이었지만 사람들은 열린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미풍에 의지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막 넘긴 시각, 그 평화로운 정적을 찢는 여인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결에 들린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목숨이 끊어지는 듯한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잠옷차림의 주민들이 골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파란 대문이 달린 박씨 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이웃 남성 몇 명이 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담을 넘어왔습니다. 결국 한 청년이 담을 넘어 대문을 안쪽에서 열었고 사람들은 일제히 마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선 순간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는 이 집의 가장인 박철수 씨와 그의 어린 아들, 딸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방 안에는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지에는 붉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고 이불과 베개도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이 집 안주인 이희주 씨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이미 이렇게 라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만 그녀의 다리는 힘을 잃고 계속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과 조사팀이 도착한 것은 신고 후 약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는 변두리 지역이라 경찰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한밤중이라 인력 동원도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먼저 출입문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방문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으며 창문 역시 안쪽에서 굳게 닫혀 있었으며 강제로 부수고 들어온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이 집의 내부 구조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더욱이 한밤중에 대문이 저절로 열려 있을 리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에서 열어주었거나 미리 열어두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이 더욱 의아해한 것은 이희주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건너편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방은 안방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토록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수사관 중 한 명은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일단은 그녀를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로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별다른 문제 없어 보였던 이 집에서 어째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박철수 씨가 빚 때문에 고상했다는 소문을 떠올렸고 또 다른 이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시신들이 현장에서 옮겨졌고 이희주 씨는 경찰의 보호 아래 친척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사건 현장은 노란 차단 테이프로 봉쇄되었고 경찰은 24시간 교대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 고요했던 주택가는 하루아침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현장이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날 밤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과 시간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 모두 예리한 도구에 의한 상처로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 추정 시간은 자정 전후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잠든 상태에서 습격을 당했거나 너무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할 틈조차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밀실 같은 현장, 흔적을 남기지 않은 범인,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고 진실은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장례는 사건 발생 3일 후에 치러졌습니다. 좁은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상복을 입은 이희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이 올 때마다 기절하듯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이웃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고 어떤 친척은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 며 함께 울었습니다. 수사팀은 빈소 밖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책임 수사관은 담배를 피우며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우는 타이밍이 묘하게 일정해. 마치 누가 보고 있을 때만 우는 것 같지 않나? 동료 수사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이희주 씨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녀의 평소 생활에 대해 물었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부부는 자주 싸웠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는 게 담 너머로 다 들렸죠. 그런데 이상한 건 몇 달 전부터는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 말도 안 섞는 것처럼요. 건너편 집에 사는 중년 남성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러 자주 집을 비웠는데 그럴 때마다 저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들었어요. 처음엔 친척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길래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낯선 남자에 대해 더 캐물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그는 30살 안팎의 젊은 남성이었고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였으며 항상 낡은 가방을 메고 다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전자제품 수리공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희주 씨를 다시 불러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건 집수리를 도와주러 온 교회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수사관이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자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최경수 씨라는 분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신도예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신앙으로 만난 사이예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가끔 도와주셨어요. 남편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희주 씨는 이 질문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최경수 씨가 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경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목소리 톤도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신도 사이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현장 검증팀은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더 세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방 이불 밑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다음 주 목요일 밤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이 바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또한 이희주 씨가 잠들어 있었다던 작은 방의 이불을 감식한 결과 사람이 누워있던 흔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베개에는 머리카락 하나 없었고 이불도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침대를 정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점점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이희주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건너방에서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대문을 열어주고 어둠 속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젊은 남자가 드나들었다잖아. 동정의 시선은 점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갔습니다. 이희주 씨는 친척 집에 머물며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커튼을 더 꽉 닫았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는데 그 책의 어니 페이지에는 연필로 친 밑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최경수라는 인물을 찾아내 그와 이희주 씨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 그리고 사건 당일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사건의 실타래는 이제 한 여인과 한 청년을 향해 점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최경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에 명성 전파사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혼자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고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수사관들은 잠시 그를 관찰했습니다. 30살의 청년 최경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 부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옷차림은 깔끔하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그는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이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경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지만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경수 씨 맞습니까? 질문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도 최경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밖을만 바라보던 그는 가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는데 그것이 긴장 때문인지 습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최경수는 수사관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희주 씨를 아십니까? 네,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자주 만나셨으니까? 한 달에 3-4번 정도요. 그분 집 전기 제품이 자주 고장났어요. 수사관은 책상 위에 목격자 진술서 몇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웃분들 말로는 당신이 거의 매주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최경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혼자 계실 때가 많아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들러서 이것저것 확인해드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당신이 자주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최경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셨으니까요. 수사관은 책상 서랍에서 비닐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편지 여러 통이 들어있었는데 이희주 씨의 집을 재수색하던 중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 한 장을 꺼낸 수사관은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희주 씨,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린 행복해질 수 있는데. 최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제가 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었어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다른 뜻이 없다? 그럼 그 사람만 없으면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최경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수사관들은 그의 행적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목요일 밤 최경수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파사는 저녁 6시에 문을 닫았고 그 이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단칸방에서 잤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의 자전거를 조사한 결과 바퀴 틈새에 묻어있던 진흙의 성분이 사건 현장 근처 골목길의 흙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서는 박 씨 집 대문 열쇠와 비슷한 모양의 철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물쇠 고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박 씨 집 대문을 열 수 있는 도구 아닙니까? 최경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희주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와 최경수를 같은 건물의 다른 조사실에 배치한 뒤 번갈아가며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경수 씨가 남편을 없애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희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형편을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까? 그녀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주고받은 것과 살인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수사관들은 밤새 두 사람을 조사했지만 둘 다 범행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수는 계속해서 이희주 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건 사실이지만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이희주 씨는 최경수 씨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수사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최경수에게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며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당신 자전거에서 나온 흘, 당신이 쓴 편지, 당신의 불분명한 알리바이, 모든 게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날 밤 최경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최경수는 책상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그중 한 명이 녹음기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최경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희주 씨가 남편한테 자주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만 했는데 만날 때마다 상처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아니요. 처음엔 그냥 이혼하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희주 씨는 아이들 때문에 못 떠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 양육권을 절대 안 넘겨줄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희주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텐데라고. 수사관은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희주 씨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최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 다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고 희주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최경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요일 밤으로 정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술을 마시고 일찍 잠드는 날이었거든요. 희주 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안방 창문을 살짝 열어놓기로 해요. 대신 저는 절대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까지 죽였습니까? 이 질문에 최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계획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박철수 씨만 있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큰아이가 눈을 뜨더니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수사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사관은 물 한 컵을 건네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범행 도구는 뭘 사용했습니까? 작업할 때 쓰는 공구였습니다. 평소 가게에 있던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근처 개천에 버렸습니다. 다리 밑 깊은 곳에 던졌어요. 수사관들은 즉시 현장 확인팀을 그가 말한 개천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수색을 해도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새서 떠내려갔을 거라는 추측만 나왔을 뿐입니다. 다음 날 수사팀은 이희주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최경수의 자백 내용을 들려주자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전혀 몰랐어요. 최경수 씨가 혼자 생각한 일이에요. 하지만 최경수 씨는 당신이 창문을 열어놓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희주 씨는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정말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사관은 책상 위에 편지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럼 이 편지들은 뭡니까? 여기 우리의 계획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녀는 편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이혼 계획이었어요. 이혼해서 재혼하자는 이야기였지 살인 같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희주 씨는 조사가 끝난 후에도 구금되었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의 진술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최경수 씨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없애면 보험금으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냥 말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실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왜 사건 당일 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날씨가 더워서 남편이 열어뒀을 수도 있고. 수사관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경수는 자백했지만 물증이 없었고
이희주 씨는 계속 진술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두 사람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지만 그것을 정확히 찾아내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최경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자백조서를 읽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구체적이에요. 마치 누군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습니까? 최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목에는 멍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눈밑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자백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이 진실인지 아니면 견디기 힘든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각본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1974년 봄, 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법정 입구를 지켰고 당청석은 개정 전부터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잔혹한 살인마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웅성거리던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캅을 찬 최경수가 교도관 2명의 사이에 끼어들어왔습니다. 한 달여 만이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이 흐릿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경수는 1973년 8월 17일 밤 공모자인 이희주와 함께 박철수 씨 일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그때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경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고 검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봤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최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피고인석 난간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자백은 거짓입니다. 저는 수사관들에게 강요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때렸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비열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최경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전파사 주인입니다. 사람을 죽일 이유도 방법도 몰랐어요.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제가 범행 도구를 개천에 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찾았습니까? 못 찾았잖아요. 애초에 없는 물건이니까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망치를 두드렸고 최경수의 변호인이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뿐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도 목격자도 범행 도구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전거에서 나온 흙은 단지 그가 그 동네를 지나갔다는 것만 증명할 뿐 범행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과 이희주의 부적절한 관계는 명백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피해자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불분명합니다. 재판장이 최경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사건 당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최경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으니까요. 다음 증인으로 이희주가 법정에 섰습니다. 한 달 사이 그녀도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그녀는 증인석에 앉자마자 최경수를 한번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이희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서 가끔 도움을 받았고 그뿐입니까?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봤습니다만. 이희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남편을 없애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니 어느 날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최경수가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먼저.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최경수를 제지했습니다. 이희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최경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이니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최경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저런 나쁜 놈 사형시켜야 해. 사람들의 분노는 최경수를 향했고 이희주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증 없는 자백과 그 자백의 번복, 그리고 두 남녀의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 날짜가 잡혔고 최경수는 다시 수갑을 차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그는 멀리서 이희주를 봤습니다. 그녀도 그를 봤지만 곧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의 연인은 오늘은 서로를 파멸시키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린 날, 검찰은 추가 증인을 세웠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 살던 60대 노인이었는데 그는 사건 당일 밤 수상한 남자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골목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봤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급하게 걸어가더군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하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다만 젊은 남자 같았어요. 그게 피고인이라고 확신합니까?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동네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변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증언이 아닙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증인은 전파사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경수가 평소 조용하지만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었는데 최경수 씨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공구를 들더라고요. 손님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폭력적인 면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글쎄요,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눌러놓은 게 있어 보였어요. 평소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튀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반대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경수의 전파사를 자주 이용하던 단골 손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 가게를 이용했습니다. 최경수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가 돈이 없어서 수리비를 못 냈는데 그냥 해주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재판부는 현장 감식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중 피고인 최경수의 것과 일치하는 지문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지문과 이희주 씨의 지문만 확인되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범인이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현장이 지나치게 깔끔합니다. 보통 이런 범행 후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미세한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이 현장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변호인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희주 씨가 현장을 정리할 가능성은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희주는 방청석에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이희주 씨는 사건 발견 즉시 이웃들에게 알렸습니다. 현장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 1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중요한 증거를 치우기에 충분합니다.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변호인, 추측이 아닌 증거로 말하십시오. 다음 쟁점은 최경수가 말한 개천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지목한 지점을 일주일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팀장이 증인석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물살이 센 구간이라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류 쪽까지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범행 도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수색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수색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다시 최경수와 이희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니던 교회의 신도 여러 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언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한 신도는 둘이 너무 친밀해 보여서 걱정했다고 말했고, 다른 신도는 그냥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신도는 이희주 씨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 최경수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명확해지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경수의 자백,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 불분명한 알리바이. 검찰이 가진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나라는 증거에 의한 재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백만으로 사람을 유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자백이 강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증거가 아니라 고문의 산물입니다.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과 이희주의 관계, 범행 동기, 사건 당일의 정황, 모든 것이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경수는 계속 구금되었고 이희주는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 안에서 최경수는 면회온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최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교도소 독방의 시멘트 바닥은 여름에도 차가웠습니다. 최경수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잠이 와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잠들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작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낡은 책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최경수는 무표정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교도관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신한테 매달리는 거겠지 라고 말했고, 다른 교도관은 아니면 정말로 억울해서 신에게 호소하는 건지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를 방문한 종교단체 목사가 최경수와 면담했습니다. 목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형제님, 마음이 괴로우시죠? 최경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부녀를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자백을 하셨습니까? 최경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흘 동안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했어요. 조사실 의자에 묶어놓고 졸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했느냐? 증거를 대봐라.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이 대화는 목사를 통해 바깥으로 전해졌고 일부 종교인들과 인권단체 사이에서 최경수 구명운동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증거 없는 재판, 고문으로 얻은 자백, 현대판 억울한 죽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대부분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신문에는 잔혹한 살인마, 종교로 위장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피해자 유족들은 저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편 이희주는 조건부 석방 이후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친척 집에 얼마간 머무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안 사실은 그녀가 먼 남쪽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최경수는 그녀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교도소 규정상 편지는 검열을 거쳐 발송되었는데 담당 교도관이 그 내용을 읽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희주 씨,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발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범인입니까?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편지는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희주는 이미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최경수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교도소 식사를 거의 먹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제가 안 했어요. 정말로 안 했다고요. 라고 소리를 질러서 다른 수감자들을 깨운 적도 있었습니다. 교도소 의무관이 그를 진찰하고 나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용자 최경수는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 증세를 보임.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은 상태, 지속적인 관찰 필요. 어느 날 최경수는 같은 방에 수감된 다른 죄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천국에 갑니까? 그 죄수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글쎄, 신이 있다면 그렇겠지. 근데 자네 정말로 안 한 건가? 최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974년 가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을 때 최경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아요. 판사도 검사도 세상 사람들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최정수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참회인지 원망인지 호소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입술에서는 가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1974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던 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혼잡을 통제했습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법원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대법관 5명이 입장했습니다. 최경수는 교도관 사이에 서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수갑찬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피고인 최경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했습니다. 범행 시간, 침입 경로, 범행 도구, 사후 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진술을 했으며 이는 범행 현장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하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강압 수사를 주장했으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범인이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최경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이희주의 부적절한 관계, 피해자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긴 편지들, 사건 당일의 불명확한 알리바이 등 정황상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판결의 핵심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죄 없는 가장과 어린 자녀 2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로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죽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최경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잘했다고 외쳤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경수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이희주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이희주는 피고인 최경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직접적인 범행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간통죄 및 사건 은폐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을 부과합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가볍다. 저 여자도 공범이잖아. 하지만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교도관들이 최경수를 데리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법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나는 죽어서도 이 원한을 잊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어냈지만 그의 외침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이희준은 다른 출구로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검은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고 대기하던 차에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법원 정문에서는 최경수의 어머니가 내 아들은 억울하다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희주의 차는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뉴스는 이 판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불륜 관계 끝 참극, 30대 남성 사형 확정. 증거 없어도 정황만으로 사형, 논란 예상.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일부는 물증 없는 사형 판결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교도소로 돌아온 최경수는 독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벽에 기대어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는 책을 덮고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는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하늘만 보였습니다. 1975년 1월 어느 날 새벽, 교도소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도관 3명이 최경수의 독방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열쇠로 철문을 열었고 안에서는 이미 깨어있던 최경수가 벽에 기대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입니다. 교도관의 짧은 말에 최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교도관들을 따라 복도로 나섰습니다. 새벽 4시의 교도소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집행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경수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교도관이 그의 모습을 보며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렇게 침착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대기실에는 집행 책임자와 교도소장 그리고 검찰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흰 살밥, 미역국, 불고기, 몇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최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닙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최경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품속에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매일 읽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집행 책임자가 메모를 하며 그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언젠가 진술이 밝혀져서 내 이름 위에 쓰여진 붉은 글씨가 지워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교도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교도관들은 그를 집행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집행장으로 가는 마지막 복도에서 최경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복도 끝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하늘은 검푸른 빛이었고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가시죠. 최경수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집행실 문 앞에서 교도관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6시 집행이 끝났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교도소장은 서류에 서명하고 관인을 찍었습니다. 집행 사실은 즉시 검찰과 법원에 통보되었고 저녁 뉴스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불륜 살인 사건 최경수, 오늘 새벽 형 집행, 끝까지 결백 주장. 그날 오후 최경수의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던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내 아들은 억울하게 죽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여자가.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은 판결을 내렸고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최경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최경수가 남긴 유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성경책, 그리고 수십 장의 편지 원고가 전부였습니다. 편지 원고들은 모두 이희주 앞으로 쓴 것들이었지만 단 한 통도 발송되지 못한 채 독방 서랍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교도소 기록 담당자가 그 편지들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주 씨,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밤에 잠들 때 한 번이라도 진실을 떠올린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작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교도소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최경수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그 하늘은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최경수의 형 집행 소식은 일주일 정도 신문에 실렸다가 곧 잊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고 1973년 여름밤의 참극은 점차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이희주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걸려있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범죄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희주가 직접적인 범행 가담자로 판결받지 않았기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이희주는 빚을 정리하고 남쪽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이름도 바꿨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먼 친척이었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수년이 지나 한 기자가 취재차 그녀를 찾아갔지만 이미 그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이름의 사람은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1980년대 초에 사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관이 은퇴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평생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했어요. 자백만으로 사형화시킨 게 맞는 판단이었는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당시 상부에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계속 보도하니까 실적을 내야 했죠. 최경수의 자백을 받아낸 후에는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던 주택가는 1978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모두 헐렸습니다. 파란 대문집도 골목길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5층짜리 빌라 단지가 들어섰고 이제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최경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지 3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내 아들은 억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은 아들이 교도소에서 읽던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물증 없는 사형 판결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학 세미나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었고 일부 학자들은 재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 집행이 완료된 사건이었고 관련 당사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범죄 전문 기자가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하며 당시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희주의 먼 친척 중 한 명이 당시 지역 경찰서의 고위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자는 또한 보험금 지급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보험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희주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희주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최경수를 이용한 후 배신한 공모자였을까요? 혹은 최경수가 정말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륜한 여인이었을까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최경수는 1975년 겨울 새벽에 세상을 떠났고 이희주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수사관들도 판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누렇게 바랜 재판 기록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답없는 질문들 뿐입니다. 물증 없이 자백만으로 사람을 사형시켜도 되는 걸까요? 법정에서 엇가리는 증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정말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3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평범한 승용차 한 대를 죽음의 덫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량 지붕에 가짜 방범등을 달고 문짝에 위조된 운수회사 명칭을 새겨 넣었습니다. 뒷좌석 문은 안에서 절대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조작했고 조수석 앞에는 타인의 운전 자격증을 끼워 넣었습니다. 1994년 9월 그 노란 승용차는 밤거리를 누비며 귀가를 서두르는 여성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택시라고 믿고 의심 없이 뒷좌석에 올랐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은 탈출 불가능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성진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만든 위장된 안식처는 수많은 생명을 집어삼킨 움직이는 관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1993년 늦가을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쪽방촌에서 성진우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그에게 동경이 아닌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8의 나이에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공사 현장과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던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한 장소였습니다. 성진우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분노는 점차 사회 전체를 향한 증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성진우는 마지막 남은 일당을 손에 쥐고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코트를 입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는 낡은 점퍼 하나로 매서운 바람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손을 댄 한 여성이 택시를 잡는 모습이 그의 시선에 사로잡았습니다. 노란 불빛을 켠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고 여성은 아무런 의심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진우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택시라는 이유만으로 낯선 차량에 완전한 신뢰를 보내며 몸을 맡긴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성진우는 밤거리에서 택시를 관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붕 위에 방범등, 차체에 적힌 회사명, 그리고 조수석 앞에 붙어있는 운전자 신분증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단지 형식적인 표식에 불과하며 실제로 승객들이 차량의 진위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란 불빛과 차체의 겉모습만 보고도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진우는 그 무방비한 신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급소라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초봄, 성진우는 자신이 쌓아둔 전 재산을 털어 중고차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승용차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계획에 가장 적합한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낡아서 의심을 살 정도여서도 안 됐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연식이 몇 년 된 중형 승용차였습니다. 외관은 무난했고 엔진 상태도 나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내부 공간이 넓어 개조 작업을 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성진우는 중고차 딜러에게 현금을 건네며 차량을 인수했고 그 순간부터 그의 비뚤어진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진우는 차를 몰고 빈 창고와 폐 공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며칠간 빈 창고와 폐 공장을 찾아다녔고 결국 오래전 폐업한 작은 정비소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의 셔터는 녹슬어 있었고 주변에는 폐자재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지만 성진우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그는 힘겨운 작업 끝에 셔터를 열고 차량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 가득한 창고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안도의 훈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만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창고 구석에서 낡은 공구함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과거 정비소에서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라이버, 렌치, 철사, 절단기 등 그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계획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성진우는 공구들을 차량 옆에 늘어놓고 노트 한 권을 꺼내 개조 작업의 순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지붕에 가짜 방범 등을 설치하는 것, 두 번째는 차체에 운수회사 명칭을 새기는 것, 세 번째는 뒷좌석문에 잠금 장치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성진우는 창고 안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차량 개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그가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경계심을 완벽히 무너뜨릴 거대한 가면이었습니다. 성진우는 자신이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믿었고 그 억울함을 사회에 되갚아주겠다는 일그러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끔찍한 악의가 조금씩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성진우의 손끝에서 평범한 승용차는 점차 죽음의 덫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작업을 마친 뒤 차 안에 앉아 자신이 만든 공간을 바라보며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면 이제 그는 세상이 가장 믿는 것을 이용해 되갚아줄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설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초 성진우는 창고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량 지붕 위에 올릴 가짜 방범 등을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폐차장을 돌아다니며 실제 택시에서 떼어낸 낡은 방범 등 하나를 구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선이 끊어져 있었고 플라스틱 케이스에는 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진우는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노란색 아크릴판과 작은 전구를 이용해 방범 등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작업에 몰두할수록 묘한 흥분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방범 등의 외형을 완성한 성진우는 이제 그것을 차량 지붕에 고정시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접착제로 붙이기에는 주행 중 떨어질 위험이 있었고 그렇다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 볼트로 고정하기에는 흔적이 너무 명확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결국 강력한 자석과 금속판을 이용한 탈부착식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밤에만 방범 등을 부착하고 낮에는 떼어내 숨길 수 있다면 의심을 피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진우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방범 등의 배선을 차량 내부 전기계통에 연결했습니다. 마침내 스위치를 올렸을 때 노란 불빛이 창고 천장을 밝히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단계는 차체에 운수회사 명칭을 새겨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성진우는 실제 택시회사들의 명칭을 조사했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그는 실존하진 않지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가상의 회사명을 고안했습니다. 진선운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스텐실 도구와 검은색 페인트를 이용해 조수석과 운전석 문짝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지고 페인트가 번져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진우는 화가 나서 걸레로 페인트를 지워냈고 다시 신중하게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그는 자를 대고 수평을 맞춰가며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실제 영업용 차량처럼 보일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성진우는 이제 차량 내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를 부착하고 그 안에 타인의 운전 자격증 사본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자격증은 한 달 전 그가 일용직 일을 하던 현장에서 우연히 습득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성진우와 나이대가 비슷했지만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진우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격증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는 케이스를 대시보드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각도를 조절해 뒷좌석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뒷좌석 문의 잠금 장치를 조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진우는 문짝 내부 패널을 분해하고 잠금 메커니즘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는 며칠간 자동차 정비 관련 서적을 읽으며 문 잠금 구조를 공부했고, 어떻게 하면 안에서는 열리지 않으면서도 밖에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성진우는 결국 내부 손잡이와 점금 장치를 연결하는 와이어를 절단하고 그 자리에 가짜 연결부를 설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손잡이는 멀쩡했지만 아무리 당겨도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운전석의 중앙 제어 스위치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는 작업을 마친 뒤 직접 뒷좌석에 앉아 문을 열어보려 시도했습니다. 손잡이를 수십 번 당겨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차량 내부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치할 차례였습니다. 성진우는 운전석 시트 아래 공간에 날카로운 흉기를 숨겼습니다. 그것은 철물점에서 구입한 커터칼과 작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조수석 밑 공간에는 두꺼운 테이프와 가는 밧줄을 감춰두었습니다. 모두 사람을 제압하고 결박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성진우는 손이 닿는 거리에 이 물건들을 배치하면서도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뒷좌석에서 이 물건들이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트렁크도 빠뜨릴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진우는 트렁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뒤 바닥에 두꺼운 비닐 시트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는 여분의 밧줄과 테이프, 그리고 큰 검은색 쓰레기 봉투 여러 장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삽 한 자루와 작은 손전등도 트렁크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배치였고 각각의 물건에는 그만의 끔찍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트렁크 뚜껑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진우는 차량 외부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차체에 묻은 먼지와 때를 깨끗이 닦아냈고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유리창을 투명하게 닦아내고 와이퍼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차가 최대한 평범하고 신뢰할 만한 영업용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차에는 아무도 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진우는 차량 주변을 천천히 돌며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방범등은 제대로 부착되어 있었고 회사명은 그럴듯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전체적인 외관은 평범한 택시와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8월 중순의 어느 밤, 성진우는 마침내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창고 밖으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한밤중의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차량은 여느 택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성진우는 백밀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초라한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거대한 가면을 쓴 괴물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승용차는 이제 완벽하게 위장된 죽음의 기계로 다시 태어났고 그것은 곧 무고한 생명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1994년 9월 2일 금요일 밤 11시 서울 구로구의 한 공단 지역에서 28살 여성 김미선은 야근을 마치고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입사 3년 차가 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날도 마감 업무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미선은 어깨에 가방을 메고 인적이 드문 거리를 걸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버스는 이미 끊겼고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어두운 골목길을 20분 이상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큰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택시를 접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빠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선이 대로변에 서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멀리서 노란 불빛을 켠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량은 그녀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40대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며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조수석 앞에는 운전자 자격증이 투명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옆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성진우는 밀러로 뒷좌석의 여성을 훔쳐봤습니다. 그녀는 키고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진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 왔지만 막상 실제 사람을 태우고 나니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운전하며 목적지 방향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미선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면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쉴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미선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익숙한 길이 아닌 낯선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 길은 제가 가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핸들을 더욱 꽉 쥐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미선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기사님, 지금 제 말 들으세요? 그러나 차는 점점 더 외곽으로 인적이 드문 국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이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뒷좌석 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허공을 헛돌았고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대쪽 문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기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이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성진우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한 채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이제 완전히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그곳에서 미선은 절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탄 이 차는 안전한 택시가 아니라 움직이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선은 가방 안을 뒤지며 뭐라도 찾으려 했지만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저를 보내주세요. 집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진우는 차를 더욱 깊은 산속으로 몰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추는 그곳에서 차는 마침내 한적한 공터에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뒷좌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차량 주변을 돌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나무들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수석 밑에서 테이프와 밧줄을 꺼냈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성진우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격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성진우는 체구도 컸고 힘도 셌지만 미선은 평범한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미선은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인 채 차 박당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진우는 숨을 고르며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 그는 누군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이곳은 그가 며칠 전 미리 답사해둔 장소였습니다. 인근에 민가도 없었고 길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성진우는 트렁크를 열고 안에서 삽을 꺼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부드러운 흙을 골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그 밤 삽이 흙을 파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회사에서도 그녀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성진우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산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미선이 앉았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국도로 접어들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3시,
성진우는 폐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차를 안으로 몰아넣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 지붕에서 방범등을 떼어냈습니다. 그는 랜턴을 켜고 차 내부를 꼼꼼히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의 머리카락 한 올, 의자 틈새에 끼인 작은 먼지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성진우는 몇 시간 동안 차를 닦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차량은 다시 평범한 중고 승용차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지친 몸을 창고 구석 매트리스 위에 눕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사냥에 대한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밤, 성진우는 첫 번째 범행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지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번화가 골목길을 천천히 돌며 사냥감을 물색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유흥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성진우는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 쪽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차량은 이제 완벽한 위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방범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차체의 회사명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32살의 박혜진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혼자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가슴에 꼭 안은 채 큰 길로 나가려 했지만 하이힐을 신은 발이 자꾸 비틀렸습니다. 바로 그때 성진우의 차가 그녀 옆에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손님, 어디 가세요? 성진우는 일부러 친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혜진은 취기가 올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저 택시가 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혜진은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지끈거렸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진우는 백문어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의 승객은 주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를 몰아 강남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혜진은 차가 너무 오래 달린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술기운 때문에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기사님, 집이 어디예요? 왜 이렇게 멀어요? 성진우는 대답 대신 속도를 높였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한 차량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문 손잡이를 잡고 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술기운을 몰아냈고 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차 세워요! 하지만 성진우는 이미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경찰 검문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천천히 감속시키며 검문 차량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이 창문 쪽으로 다가오자 성진우는 창문을 내리고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뒷좌석의 혜진은 이것이 자신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성진우는 재빠르게 뒤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술이 많이 취했네? 조금만 참아, 곧 집이야. 경찰관은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췄습니다. 뒷좌석에는 술에 취한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운전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눈에는 그저 남편이 술 취한 아내를 데려가는 평범한 광경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아니시죠? 성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가 회식하고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갔어요. 제가 한 잔도 안 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진우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혜진은 절망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다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성진우는 이미 검문소를 한참 지나쳐 어두운 국도로 접어든 뒤였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들려. 성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위장술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경찰조차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차는 이제 인적 없는 산길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성진우는 다시 혼자 차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고 그의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며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성진우는 그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방금 전까지의 일은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마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성진우는 세 번째 사냥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나온 24살 대학생 이수진이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은 다음 날 있을 시험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고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녀는 평소 조심성이 많은 편이었지만 차량의 방범등과 회사명 그리고 운전자 자격증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탑승했습니다. 성진우는 이제 범행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며 수진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학생이세요? 이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었겠네요. 수진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험이 내일이라서요. 성진우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제 조카도 대학생인데 맨날 도서관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수진을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시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났을 때 차가 기숙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잘못 가시는 것 같은데요? 수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배어나왔습니다. 성진우는 더 이상 친절한 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묵한 채 속도를 높였습니다. 수진은 즉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절대 열리지 않았고 차는 빠른 속도로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로 팔을 뻗어 수진의 가방을 낚아챘고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차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진우는 가방을 조수석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부모님께 연락해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진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이미 외곽의 산길에 접어들었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시험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4시, 성진우는 또다시 폐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일련의 과정이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방범등을 떼어내고 방 내부를 청소하고 옷을 갈아입고 모든 증거를 제거하는 것까지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 기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성진우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처럼 특별할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밤마다 가면을 쓰고 거리를 누비는 포식자가 되어 있었고 그 사실이 그에게는 왜곡된 자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성진우는 네 번째 사냥을 위해 영등포구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단 지역 근처의 주택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곳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진우는 이미 3번의 성공적인 범행으로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방범등을 켜고 골목길을 천천히 돌며 적당한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그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최은영은 봉제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막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은영은 두 아이의 엄마였고 생계를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집에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지만 이 시간이면 막차는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은영이 한숨을 쉬며 걷고 있을 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택시 필요하세요? 성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고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지붕에는 방범등이 있었고 차체에는 운수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아저씨, 면목동까지 가주세요. 성진우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학교에 보낸 뒤 공장에 출근해서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저녁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났을 때 은영은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반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진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앞쪽에 공사 중이라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은영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무슨 공사요? 제가 매일 이 길로 다니는데 공사하는 곳 없어요. 지금 당장 차 세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 피해자들과는 다른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은영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은영은 즉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은영은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지만 차는 이미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은영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을 뒤지며 뭐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길에 멈춰섰습니다. 성진우는 시동을 끄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영은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안 통할 거예요. 나는 두 아이의 엄마고 죽어도 그냥 죽지 않아요. 성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조수석에서 밧줄과 테이프를 꺼내 뒷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영은 전력을 다해 성진우를 밀쳤습니다. 그녀의 몸은 작았지만 필사적인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성진우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고 은영은 그 틈을 타 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우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그녀를 쫓았습니다. 인연이 어디로! 그의 고함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지만 그녀는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영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가파른 산비탈이 나타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대로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몸이 바위와 나무에 부딪히며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은영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피부를 찢었지만 은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손전등을 켜고 비탈 위에서 아래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울창한 나무들과 덤불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가며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나와, 어차피 못 도망가. 그의 목소리가 숲속을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은영은 덤불 속에서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은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비쳤지만 성진우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0분 넘게 숲을 헤매며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우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형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이 산길을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차를 발견하면 큰일이었습니다. 성진우는 수색을 포기하고 급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켠 채 산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는 속도를 높여 먼저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으로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은영은 찻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덤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다리로 비탈을 기어올라 산길로 나왔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작은 민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은영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잠에서 깬 노부부가 문을 열었고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노인은 은영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고 노파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은영은 소파에 앉아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영영 아이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은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은영은 다음날 아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자세히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택시였어요. 지붕에 방범등이 달려 있었고 차체에는 한성운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운전자는 40대 남자였고 키는 175cm 정도였어요.